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기크드라고 써있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 한 줄의 카피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그 문장에 반했어요. 제가 초격차 읽으면서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에서 경영서를 읽는 것이 꽤나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책은 처음 선택한 경제서가 되겠습니다. 다윈과 징기스칸의 이야기까지 빌어오면서 마일즈에서는 종종 변화에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었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변화를 잘 캐치해야 살아남는 우리 마케터들은 읽어볼 법한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알맹이는 긱 경제의 탄생이에요. 여기 써있는 긱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그 좀 오래 전 시대에 재즈 밴드가 연주를 할 때 하나의 악기가 비면 한 명을 되게 빠르게 충원해서 이 밴드 연주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한 명 충원하는 멤버를 긱이라고 불렀대요. 거기서 유래한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긱 경제는 즉 그 임시직 노동자, 임시로 하는 일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예를 들면 뭐 계약직 노동자, 프리랜서, 한철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정규직에 대응하는 단어, 비정규직 혹은 풀타임 노동자에 대응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스크래빗의 CEO가 긱 경제는 세계 노동시장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긱 경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촘촘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긱 경제를 논의할 때 우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의 탄생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우버란 A라는 사람이 B라는 그 이동지로 가기 위해서 그냥 차를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때때로 A라는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마음 내키면 그날 일을 하지 않고 아무도 안 태울 수도 있어요. 유연하게 노동에 참가해서 그 일감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만큼 돈을 벌게 되는 노동의 현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판을 벌린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우버라는 서비스가 대표 명사처럼 자리하고 있죠. 이러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주민형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버는 처음에 탄생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세상에 출시했어요 라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게릴라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었대요. 근데 게릴라 마케팅으로 결코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고요. 그럼 우버가 성공한 핵심 전략, 핵심 비법, 핵심 요소는 어디 있었냐 라고 하면 24페이지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됩니다. 원래 뭔가 중요하고 막강한 것이 대부분 그렇듯 적어도 겉으로는 무척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과세 분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버가 성공한 건 말하자면 과세 분류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버의 기사들은 우버의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라는 기업은 그 기사들을 케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사들은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서 계약직 노동자로 활동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없어야 될 교대 근무도 없고요, 상시로 출근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상사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어요.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그 갑갑하고 수능을 요구하는 일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꾼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세상에 발현됨으로써 굉장히 매력적인 노동의 직군으로 이해되고, 그것이 우버가 기회를 준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버의 노동자들은 사실 그 독립 노동자로 계약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우버는 그로써 사실 이들을 케어할 의무도 없어지게 된 거죠. 긱 경제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입니다. 우버의 기사들처럼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하고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의 특징이라고 책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럼 밀레니얼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냐?
객관적인 지표로는 1980년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칭하고요. 이들은 현재 미국 노동계의 최대 노동 집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현금 보너스보다 자기 개발과 유연성을 중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노동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은 응석바지로 과도한 칭찬을 받으며 자라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세대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밀레니얼 세대의 이러한 특징들을 앞세워서 그 최대 노동 집단을 움직이기 위해 우버는 초기에 높은 기대 수익을 내세우며 저돌적인 공세를 펼쳐서 기사들이 자비로 자사의 기준에 맞는 차량을 렌트하거나 리스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사들이 될 밀레니얼 세대들아, 네가 원하는 시간에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이 정도 레벨의 차량을 자비로 구입하렴. 그러면 원하는 만큼 일하고 다음 달 임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어 라고 사실 공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전통적인 직업 외의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할 때 예전만큼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일감을 찾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로 움직였었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포인트, 시장의 흐름을 짚어낸 맥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알맹이는 노동의 우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라는 기업이 세상에 펼쳐낸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짚어낸 중요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스타트업이 탄생하면 모방 기업이 우후죽순 생기는 자연의 섭리와 같이 여러 가지 우버 같은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94페이지에 2015년의 뉴욕타임스의 칼럼을 인용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버와 우버로 대표되는 앱 기반의 노동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노동 환경과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하고 있거든요. 뭐뭐뭐계의 우버가 확산되면서 신기술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관리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방식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청소계의 우버 이런 것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관리계의 우버, 배달계의 우버 이런 것도 탄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고에 그친 게 아니고 이미 많이 탄생했었고 시장에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89페이지에 가면 세계 최대의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업워크 CEO의 말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폭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각자가 열정을 느끼는 것에 맞춰서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생활 방식에 맞춰서 점점 더 유연하게 경력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8페이지에 이어 우버 CEO가 한 이야기도 주목할 만한데 일에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삶에 일을 맞추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평하고 있거든요. 노동의 우버화라는 것은 곧 주문형 경제와 동의어가 됨으로써 세상에 많은 서비스들이 전통적인 직업의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삶의 형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알맹이는 기경제의 현실입니다. 노동계의 우버화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앱들이 출시되었고 그러면 이미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미래가치가 가져다줄 자유로움과 독립성, 유연함 이런 것들이 잘 현실화되고 있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경제로 활동하는 독립 노동자들은 단체 결성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편 이들에게 일을 주는 기업에게 교육이나 업무용 기자재, 복지 혜택 제공 같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받기가 참 어렵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독립 노동자를 활용했던 방식을 살펴보면 비용과 책임을 줄이는 데 포커싱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리콘밸리는 되게 순식간에 성장했었던 그 지형의 특성, 기업의 성장 방향성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비용과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자, 하청노동자, 임시노동자로 대체해 왔었던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135페이지에 이 비용과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나오는데 2015년도 포천의 분석 기사로 등장했었던 내용이에요. 우버가 모든 노동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할 경우 매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자그마치 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우버는 이 기사에 대해서 만약 직원으로 분류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사업 모델을 바꿀 거니까 그 계산은 맞지 않아 라고 대응했다라고 하지만 그만큼이나 선택적으로 취득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이만큼이나 어마무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어요. 또한 2016년에 프리랜서 조합과 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업워크에서 그 합작하여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미국 내 프리랜서 중 20%가 건강보험이 없다라는 결론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보호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노동자로 활동을 하는 건데 이 노동자의 업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가라고 들여다봤을 때 고민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특히 우버를 포함해서 고객을 거부할 경우 플랫폼 사용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이건 독립계약자라고 했을 때 그 독립성과 의사결정권까지도 그 노동자한테 있어야 하는 건데 이 고객이 의사결정권을 쥔 독립계약자의 고객인지 혹은 회사의 고객인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결정력이 독립계약자에게 없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버의 행동 요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특히나 직원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 우리가 우버가 세상에 잘 자리 잡은 것은 과세 분류에 따른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 내용이 2016년 7월 기준에 연방법정에서 우버가 소송하고 있는 이면을 살펴보면 또 알 수 있는데 70건 이상의 송사가 진행 중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오분류 소송이었다고 하거든요. 우버 소속이냐 아니면 독립계약자냐, 그러니까 우버 소속이라 보호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냐라는 것이 우버가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만큼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또한 우버의 서비스 근간이 임시직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우버 내에서 경쟁사를 맥도날드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아연해지는 포인트 같은 것들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는데 152페이지에 기업에서는 기경제 노동자를 지휘하기 위해 사용한 각종 전략이 기업가에게는 하자가 있는 시스템에 새로운 혁신의 산물을 도입한 결과물로 느껴졌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부담을 덜려는 구태의연한 수작으로 비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혁신은 항상 그만큼이나 반대 의견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고 전통의 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도 그만큼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재해 보상이 없고 유급 병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기경제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알맹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 노동자 기준으로 했을 때 0.5% 정도가 기경제 노동인구였었다라고 하거든요. 기경제와 노동자의 관계가 전통적인 독립계약 관계와도 또 다른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 회사에 노동자는 어떻게 의견을 개진해야 할까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직업이라는 개념이 좋은 임시노동이란 개념으로 대체될 것인가? 라는 경제 흐름에 되게 중요한 판도를 바꾸는 질문이 있어요. 242페이지에 가면 지난 수십 년간 퇴직연금 프로그램, 실업자 지원, 건강보험 혜택이 날로 약화되면서 기경제 종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례가 없을 만큼 불안정한 삶에 처하게 됐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기경제 노동자에 한해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형태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확산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었고요.
대선 시기가 되면은 수많은 쟁점들이 되게 날선 형태의 그 객관적 증거들을 들이밀거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잖아요. 248페이지에 가면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후보의 그 이야기를 정책 연설의 인용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남는 방을 빌려주고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집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고 심지어는 자기 차를 운행해서 추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떠오르는 서비스들이 막 있죠. 직원을 독립계양자로 5분류함으로써 착취하는 고용주, 한술 더 떠서 임금을 착복하는 고용주를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라는 노동자 분류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노선을 언급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힐러리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 지금 뭐가 변했냐라고 하면 새로운 노동자 유형이나 이동형 복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조직에 속해 있을 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이동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동형 복지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걸 프리랜서 연대조합 같은 데서 이야기했다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노동의 미래라는 걸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책의 시선은 261페이지에 등장해요. 노동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거의 다 현재의 사회 안전망과 노동자 분류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변화시키자면 정치적 노선이 서로 다른 민주, 공화 양당이 세부 사항에 합의해야 하고 실험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더딘 입법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즉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만큼이나 노동의 미래는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이 윤리적 책임감까지 따르도록 그 절차나 법제도가 마련되려고 하면 수십 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러면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들을 지지해야 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촘촘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별책인 이유는 이 책을 선택한 이유와 사실은 같고요. 근데 읽다 보니 사실 좀 경제서를, 트렌드를, 경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었는데 쉽게 도와주는 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상세하게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등장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크리스티라는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딸아이 한 명을 육아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경제의 흐름에 올라탄 노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특유의 그 도전정신과 캐릭터를 기경제 사회에서 펼치는지 또 어떻게 한계를 맞았는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기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됐었고 또는 Managed by Q라고 해서 그 청소업체의 기경제화를 이제 실현한 스타트업이 나오거든요. 그 스타트업을 만든 덴가 사만이라는 사람의 인물 설계 같은 것들이 이 기경제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6년 동안이나 저자가 취재해서 다뤘다고 하거든요. 현실의 흐름을 되게 잘 반영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꽤나 치밀한, 그러니까 농도가 짙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기경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지 이 기경제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도 있는데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선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서비스 예시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잡무 중개 업체였던 태스크래빗이 이케아에 이제 인수되는 그 사례 같은 것도 나오고 긱스터라고 해서 IT 업계, 기술 기업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었던 그 서비스는 원격지의 능력자라는 말로 칭하면서 그 독립 노동자를 채용했었다, 그러니까 일하게 해줬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을 써서 그 풀타임 직원 고용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게 했었다라는 혁신에 대한 사례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어버크는 그 세계 최대 프리랜서 중개 사이트라고 앞서도 언급드렸었는데 여러 절차에 나와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떻게 거래되며 어떻게 성장했었는지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또 그 메커니컬 터크라고 해서 앞서 설명드렸었던 크리스티가 일하게 되는 그 조직이 나오는데 이 조직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뭐냐면 2005년에 설립된 아마존이 운영하는 온라인 클라우딩 소싱 중개소이고요. 의뢰인이 일감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가 그 중에서 원하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클라우드 노동자가 되는 형태의 소싱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가 조금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기술이 뭔가를 학습하는 방식이 아동과 비슷하다라는 가설을 실행하는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이의 특징이 귀가 2개 있고 뭐 꼬리가 달려있고 털을 가진 짐승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학습하는 방식이 고양이를 수차례 보고 뭐 다른 고양이가 나타나도 고양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지 학습 방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화해서 인지시키는 그 기술적 학습 방식 이상의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술의 약점을 인간의 지능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 메커니컬 터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발주하고 수주하여 지금 어떻게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는지 굉장히 무서워지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책을 쭉 읽다 보면 세상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터로서 꼭 한번 읽어보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도래할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